네, 다음은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방법 중 이제 감작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포 독성과 함께 감작성 시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량의 용출물에 대하여 이제 알레르기나 감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생체 재료의 용출액을 실험 동물에 접촉시켜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동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물 실험에 해당하게 되겠고, 세포 독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감작성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ISO 10993 규격에 맞춰서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감작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감작성은 일종의 이제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항원이 생체에 들어가서 항체가 생산되도록 하는 성질인데, 그리고 뭐 염증이 있다든지 부어오른다든지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감작성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피부 감작성 시험은 이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이제 피부에 접촉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접촉했을 때 육안으로 보기에 어떤 병리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제 주로 피부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과민 반응이라는 것이 결국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들인데 홍반이나 부종을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반이라는 거는 에리스마라고 하는 현상인데 붉은 색깔의 얼룩 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 피부 같은데 뭐가 빨갛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뭐 조그만한 점들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주 넓은 부위에서 빨간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기치 않은 이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빨갛빨갛하게 올라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뭐 음식 잘못 먹었을 때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라고 하는 현상들 있잖아요. 빨간 점들이 생기는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홍반입니다. 부종은 에데마라고 하는 건데 부종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뭐 물집이 생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된 나머지 이제 삼출액들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체액이 신체 조직하고 조직 사이 그걸 우리가 간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축적돼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뭐 물집 잡히는 게 대부분 이런 현상으로 만들어진 이제 부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감작성 시험은 보통 어떤 걸로 하냐 하면은 이제 기니피그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기니피그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니피그의 털을 다 면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용출액을 접촉을 시킬 부분을 미리 표시를 해놓고 어, 그 피하에다가 조금씩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용출액들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닦여 나가지 않도록 드레싱으로 덮어주고 그 이제 클로즈드 패치로 이제 막아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피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음성 대조군으로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씁니다. 생리식염수는 당연히 반응을 안 일으키겠죠. 홍반이나 부종을 안 일으키는데 왜 생리식염수를 꼭 써야 되느냐? 근데 음성 대조군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쥐의 상태에 따라서 원래 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네, 이런 부종이나 이제 홍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용출액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 이제 홍반과 부종 같은 이런 감작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씁니다. 양성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100% 이런 감작성이 일어나는 것을 써야 되는데 다이니트로클로로벤젠을 써줍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이제 항원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쓰면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뿔긋뿔긋한 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극성 시험인데요. 자극성 시험은 이제 감작성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자극성 시험이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감작성보다 좀 더 스페시픽한 경우를 많이 그 지칭을 하는데 피부나 눈이나 점막 이런 조직들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잠재적인 자극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었던 감작성 시험하고 비슷하게 동물을 사용하는데 보통 화이트 레빗을 많이 쓴다고 하고요. 피하 주사 후에 관찰 기간 동안에 홍반, 가피, 부종 같은 피부 반응을 육안으로 평가하고 병리학자들이 이걸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홍반이 몇 개가 생겼고 어느 정도 심한 부풀어 오름이 생겼고 이런 것들을 봐주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염증 세포가 이제 조직으로 침륜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뭐 섬유화 반응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들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징후를 보는 겁니다. 근데 감작성 시험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시험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단계 더 넘어선 전신 독성 시험입니다. 네, 의료용 생체 재료의 용출액이나 혹은 분해 산물이 접촉해서 생체 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전신 독성은 주로 이 동물들이 뭐 정맥 주사라든지 경구 투여를 통해서 이 용출액을 몸 안에 주입받았을 때 이렇게 죽게 되는지 아니면 잘 살게 되는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투여 경로는 이 의료기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투여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피부에 바르는 형태로 혹은 피부에 피하에 주사하는 형식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수술을 통해서 안에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흡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폐의 폐포를 통해서 이런 의료기기의 잔여물들이라든지 분해 산물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흡입을 하기도 하고 복강 내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 정맥 주사를 하기도 하고 경부 투여, 먹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여 경로를 정합니다. 정맥 내로 주사를 할 경우에는 이런 용출액의 물질들이라든지 분해 산물들이 체내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 안을 다 돌아다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투여 경로이고요. 복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복강은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아래쪽에 배 부분에 여러 장기가 모여 있는 그 공간을 복강이라고 하는데 복강에 주사가 되면 몸 안에 장기 안에 직접 투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복강에 주사한 물질들이 피부 안에 있는 장기의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몸 안으로 체내로 다시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강내 주사를 하게 되면은 정맥내 주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혈관을 통해서 이 동물의 생체에 여기저기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복강내 주사하는 것이 정맥 주사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낮은 테스트입니다. 정맥에 주사하는 건 직접 혈관에 주사를 해서 온몸에 빠르게 이 용출액의 성분들을 서큘레이션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복강에 주사하는 건 복강에서 한 번 더 걸러져서 서서히 체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용출액의 서큘레이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신 독성 시험의 종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급성 전신 독성은 한 번 적용했을 때 24시간 내에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이 부작용이라는 게 주로 죽음에 이르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급성 전신 독성이라는 거는 이제 아급성이라는 건 급성은 아닌데 급성보단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시험 검체를 24시간에서 28일 사이에 여러 번 연속적으로 노출을 해서 여러 번 연속적으로 주사를 한다든지 먹여서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느리게 일어나는 걸 이제 아만성 전신 독성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보는 것을 만성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급성, 아급성, 아만성, 만성으로 갈수록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할 거냐, 얼마나 오래 반복을 할 거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급성 독성이 있는 것이 만성 독성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전 독성 시험인데요. 유전 독성 시험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는 겁니다. 사실 유전 독성은 급성 독성이나 만성 독성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데요. 급성 독성이나 만성 독성은
이 주사가 되어진 개체가 얼마나 생존율에 영향을 받느냐를 보는 것인 반면에 유전 독성은 이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용출액에 대한 유전자의 변이 아니면 염색체가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시험 방법입니다. 요 아메스 테스트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요. 요건 이제 유전적으로 어떻게 결함이 있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특정 아미노산 합성이 저해된 미생물을 이용해서 시험군에 의해서 아미노산 합성 균주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시험액을 넣고 뮤타젠을 넣고 인큐베이션을 했을 때랑 그냥 인큐베이션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특정 아미노산, 여기서 뭐 히스티딘을 지금 예로 들었는데 히스티딘 합성을 이 저해가 된 미생물일 경우에 계속 저해가 돼야 될 건데 우리가 용출액 같이 그 용출액 중에 이제 유전 독성이 있어가지고 유전적으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분명히 히스티딘을 못 만들어야 되는데 히스티딘을 만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유전 독성 시험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자매 염색 분체 교환 시험인데요. 이건 염색체 이상을 보는 겁니다. 이제 염색체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염색체는 이게 나비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네 개의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갈래가 서로 지금 좀 진한 쪽하고 연한 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정상적인 염색체인데 세포가 분화할 때 있어서 염색체가 반으로 떨어졌다가 염색체가 이제 다시 두 배로 늘어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성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하고 회색이 지금 굉장히 랜덤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염색체가 두 개가 딱 떨어졌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컨트롤 되지 않는 패턴으로 염색체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이제 독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시험군 같은 경우에도 음성 대조군과는 다르게 까만색하고 회색이 섞여 있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양성 대조군의 이 정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전 독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뭐 소핵 시험이라는 것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설치류의 골수에 있는 뭐 유약 적혈구에서 출현하는 소핵을 지표로 해서 염색체 이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원래 이제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는데 소핵을 가진 적혈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상한 적혈구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이상한 적혈구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소핵 적혈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의 이상이라든지 염색체 손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발열성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발열성은 결국 이제 염증 반응 같은 것하고 연결이 되죠. 감염이 되었을 때 감염 부위의 항원들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발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생체 재료나 의료기기에 뭐 박테리아를 일부러 넣지는 않겠죠. 근데 특정한 의료기기나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엔도톡신 박테리아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박테리아들이 생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생체 재료의 용출물 같은 것들이 박테리아에 이제 오염이 될 경우에 발열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열성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ISO 규격은 없고요. USP 규격이 존재합니다. USP는 미국 약전 규격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잡균 감염에 대한 발열성을 평가하고 이건 그야말로 이제 동물 실험을 할 때 동물이 체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용출액에 노출된 다음에 체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는 시험법입니다.